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순환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필요한 만큼 특검이 원하는 대로 저 김경수 지사 어제 폭행 사건을 보니까 그냥 목덜미만 이렇게 탁 당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가격까지 하는 그런 물리적 폭행까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친한 친분이 있는 기동민 의원이 그 사진을 공개한 거 보면 상처가 굉장히 꽤 크게 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목 부위 쪽에. 어허. 그래서 저 이제 상처가 난 거 보면 상당히 아마 많은 또 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1년에 들어서 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또 그저께는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두를 하면서 또 시위대가 차를 상당히 부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보면 뭐 정치가 상당히 극단화되고 또 이 백색 테러 자체에 대해서 이 공권력이 제대로 저는 좀 통제를 못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회 일각에서는 또 이런 거를 무슨 또 일부 의견의 어떤 표현이다 이런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순수히 테러와 폭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먼저 엄격하게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끼리 지역 주민 그 충돌 과정이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때 드루킹 특검을 할 때 본인이 원래 보수당 지지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폭행을 한 것이고 그랬죠. 이번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죠. 천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보수단체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재명 친이재명이라는 말도 있고 반이재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기동민 의원이 백색 테러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민주당에서요. 그 백색 테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백색 테러, 적색 테러는 그 진보 세력에 의한 테러고 백색 테러는 우파 세력에 의한 테러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백색 테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사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 테러를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도 배후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백색 테러라는 게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프랑스 단어군요. 혁명 때 처음에 좌파에 의한 테러를 적색 테러라고 그랬고 우파에 의한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테러에 대해서 적색 테러, 백색 테러 이렇게 붙여왔죠.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백색 테러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가 그 폭행을 당하는 저 순간을 보면은 주위에 분명히 기자들도 또 있었고요. 그 외에 또 경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2차 소환 때 비공개로 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그 기자단들에 대한 취재 거부 선언처럼 특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본인은 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과 또 반대 세력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저런 물리적인 사고를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바로 그 때문에 뭐 경찰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가격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도 마치 기자처럼 뒤에서 접근해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은 그걸 갖다 제재하기가 힘들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 따르는 정치인들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보면서 예. 저는 일종의 정치 역주행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원래 대립과 갈등을 상당히 해소해서 타협으로 만들어낸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그 갈등을 더 극단화시키고 첨예화시키는 바람에 비청 또 반대 세력들이 더 격앙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정치적 갈등의 현장에 비청 반대 세력들이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건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는 것이죠. 이 기동민 의원이 저 공개한 사진 봐도 그냥 목 옆에 너무나 이렇게 빨갛게 그냥 상처 확연한 데다가 그냥 이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저거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렇게 한 번 당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행동이 쉽지가 않아요. 옆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기만 해도 움찔할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저럴 경우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생깁니다. 혹시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커트칼 테러 당했을 때 그 이후에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 어떤 뭐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이 문제와 관해서는 좀 더 단호하고 좀 공평하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뭐 좌우의 어떤 여러 가지 시위나 폭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실은 이게 좌우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경찰이. 그러면 모든 행위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하면 어떤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시위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그런 어떤 차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물론 뭐 사람에 대한 폭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권력이 공평하게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뭐 최소한의 어떤 좀 방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정치인들이 참 의연한 것 같아요. 김 지사의 표정에서도 봤지만은 바로 옷을 잡아당김을 겪은 후에도 옷 매무새를 다시 챙기면서 그냥 뚜벅뚜벅 길을 가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 때 봤을 때도 계란 하나 맞고도 피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참 정치인들이 의연하다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그러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것 같은데 지금 저 모습도 원희룡 지사도 상당히 의연하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커트칼 피습 때도 사실 그때 뭐 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칼을 맞았는데 이렇게 손만 딱 올리고 좀 의연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왔죠. 어쨌든 정치인들은 항상 뭐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그 당당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겠죠.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번 폭행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논란거리가 될 것이 이 그 김경수 지사의 측근이죠. 책일태 다시 경남지사 선거 당시에 홍보팀장이었는데 책일태 씨가 SNS에 또 그 사진을 상처난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막을 수 있을 거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 김경수 지사 쪽에서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려고 계속 포트라인에 세워가 보니까 이게 망신주기가 도가 넘어서 신체적 위해로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차 소환 때 또 그 소환하고 돌아갈 때나 포트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다는 게 특검의 이야기였고 근데 김경수 지사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또 이런 테러 사건이 그 폭행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그 포트라인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망신주기식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도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액대만샘 치려고요. 이게 참 이거 본인이 씁쓸하겠어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그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자체가 본인 입장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신은 특검과 관련된 것이 자신이 고민해야 될 1%도 아니라고 자신은 경남 도정을 책임져야 되는 도지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밤샘 조사를 했지만
이 경남도의 서울 사무소를 바로 찾아갔다고 네. 해요. 그랬다네요. 이게 영상으로 바로 영상으로 예. 관장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이제 경남 도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 이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조사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남 도민들한테 상당히 조금 미안한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자기가 그 경몽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어제 폭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처벌을 원할지 예. 그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안 원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겠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상해죄가 되면 예. 일단 이거는 뭐 뜻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내가 뭐 아주 처벌을 불원할 경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처벌이 될 가능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네, 상해죄로 될 경우에 이게 형량이나 뭐 이런 거에는 좀 가만히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정치인들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취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니까는 나는 선처를 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원희룡 예. 지사도 역시나 저는 그분이 뭐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항상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만약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엄정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당한 거 그냥 막 액대만 세움치고 그냥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만 좀 주십시오 하고 정치 선에서 참 어려운 것 끝나는 같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의 이거 보편적인 관례인데 사실 이런 그 반복되는 이런 예. 정치 테러를 건절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좀 강하게 처벌 의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이 또 다른 반대 세력들한테는 또 그러니까요. 다른 정치적 공격이 빌미가 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힘든다는 제가 것이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라는 입장을 액땜만 드러낸 거죠. 세우시려고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백색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또 이것이 그 특검에서 망신 주기가 신체적 위해로까지 왔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해졌죠. 아니 그건 민주당의 입장이고 예. 김경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입장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당의 입장과 기사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뭡니까 위원님? 일부 친문 네티즌 측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 했다 이렇게 또 했다는 또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바로 SNS에 그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이 사실은 가해자가 천모씨라는 사람인데 예.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그 선거를 할 때 손가역이라고 즉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네. 해서 자신의 지지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나 봐요. 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지지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 예.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사 선거를 나서면서 예. 반대자로 또 돌아섰습니다. 뭐 조폭 연루 뭐 등등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반대 운동을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나 지지하다가 난 반대자로 돌아선 사람이다. 예,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이제 반대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에 대한 조사는 뭐 진행돼 봐야겠지만 예, 예. 사실 요즘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좀 진보 세력들이 많은 SNS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예. 요즘 유튜브 가보시면 보수층 지지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예.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계속 이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네. 올리고 예. 또 그걸 또 활동을 하는 분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하다가 또 이제 반대로 돌아섰고 예. 이번에는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가 저렇게 또 이제 테러를 하고. 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만 가지고 했으면 친 이재명이든 반 이재명이든 백색 예. 테러라는 말을 하기 어렵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민주당인데. 그런데 처음에 천모 씨에 대해서 그 천모 씨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랬었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그 집회를 그 방송에 생방송을 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테러다. 보수 예. 성향 범인에 의한 테러다는 게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예. 백색 테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재명 그 지사 쪽으로 옮겨갔죠. 근데 참 이재명 지사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신과 연루된 자신과 관련된 의혹만 해도 지금 뭐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조폭. 여배우, 그다음에 집안 문제 이런 아, 것까지 맞아요.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신병원 논란까지. 갑자기 김경수 지사의 폭행범까지 나랑 관련이 있다.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닌 밤에 홍두깨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 주변 관리를 상당히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예. 뭐 본인이 뭐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지지한다고 왔던 사람이라서 그냥 같이 사진 찍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은 지금은 또 돌아서서 지금 매일 아침마다 지금 경기도청 앞에서 지금 또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면서 이 또 자신과의 관계가 또 불거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인 늘릴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부득이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지사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자신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예.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조금은 좀 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부터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 때 계속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과 예. 이 이재명 지사 간에는 간극이 있고 예. 해경군 김씨 논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그 당 대표 경선에서 네. 또 이재명 지사 거취 문제를 놓고 또 친문 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 테러 한 사람도 이재명 쪽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가지로 그렇게 큰 줄기에서는 그런 또 어떤 공통점이 그 보이긴 해요. 여권 내부의 지지층의 일부에서는 뭐 분열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여권 지지층 내부도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친문 쪽이 계속 그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냐. 예. 뭐 다음 총선도 있고 정권 공천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차기 대선도 있고 여기서 친문 쪽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는 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예. 우리 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이러면 내일 이제 청와대 비서관 두 분, 송인배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이 특검에서 소환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개예요. 참고인 비공개. 그래서 특검이 조사는 하는데 한 방이 없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도 보면 또 참고인이지 않습니까? 예. 참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굳이 예를 들어서 신분을 공개하고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고 또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비공개 조사하는 걸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이번 사건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청와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텐데 어허.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사실 이제 뭔가 좀 혐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특검이 과연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왜냐하면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는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허. 네. 근데 어쩌면 특검이 처음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하고 끝났죠. 그렇죠. 자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 이제 그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루킹을 소개해 줬다는 것 있고 또 200만 원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미 또 한마디 해명된 바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 추가적인 더 이상의 어떤 증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참고인에서 피해자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아하.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내일의 조사는 1차적으로 조사 순례상 일단 참고인에 대한 조사 정도이지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기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하. 앞으로 이제 특검 조사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특검이 뭐 손에 얻을 만한 성과를 냈다 할 만한 게 없다는 딱히, 얘기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결코 쉽지 않다.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을 경우에는 예. 상당히 또 특검이 역풍에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제 생각에는 그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측면에서 수사를 오래 했던 분 전직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수사 기법일 수도 있다. 특검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는데 예. 그걸 아직 까지 않고 있으면서 오.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다. 미리 만약에 소환 단계에서 이야. 내보냈을 경우에 예. 그러면 김경수 도지사 측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예.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까지 놓은 걸로 봤을 때는 예. 아마 지금 김경수 도지사 측에서는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 아니냐. 막 그런 정도로 충분히 자신이 방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경공모 일당들이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소나 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근데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정에서 이제 가면 그
누가 진실이냐를 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예. 어느 쪽이든 무엇이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오든 간에 어느 정파든 수긍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실을 언제 밝혀질 것이냐. 예. 저는 그래서 영화 신과 함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과 함께에 보면 그 발설지옥 있잖아요. 염라대 양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때 말고 그때가 서나 진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부분은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정확한 아주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경북로 회원들이 증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황적 증거들을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재판정에 가서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그걸 수긍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드루킹이 이번 조사에서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좀 뒤집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그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그 경력으로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진술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준 적 없다라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처음에 단초 진술에 비해서 진술을 뒤집은 게 이번에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드루킹이 초질간 처음에 주장하다가 진술을 뒤집으면 이게 상당성이 상당히 없어져 보이거든요. 이 진술에서 진실성이 없어져 보이고. 그게 아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마지막에 변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입니다. 지금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딱히 이제 지지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중에 이렇게 뭐 다녀보면 사실은 요즘 상가들 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우리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자영업이 25%잖아요. 비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짜 타격이 많이 왔고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 회사에요. 근무 형태가 너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회식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 날은 1시에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보면 또 하루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하루를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직원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회사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살기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월급 봉투입니다. 월급이 봉투가 한겹게 줄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딱 시간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 제가 아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임금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집에 일찍 가는 건 좋은데 가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의 논리. 저녁에 있는 사람 좋다 이거죠. 저녁에 있는 사람 누가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뭘 사 먹냐는 이야기예요.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자면 BMW 화재나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요금도 뭐 찔끔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어쨌든 경제 민생 해결 부족이 제일 큽니다. 그 부정 여론 중에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민생 해결 부족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요. BMW 차 문제나 아니면 전기료 인상 문제나.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취임 후에 58%인데 이거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58%는 여전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차에 한 60%를 기록했으니까는 그것과 비슷하고 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높아요.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8주 연속 계속 하락을 했고 추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그 국정 운영을 하면서 지지층에 의존한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국민만 믿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최저임금 상승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은 우리 지지자는 찬성한다. 지지율만 믿고 간다. 국민 편에 서서 간다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 쭉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을 하고 앞으로 더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국정 운영 자체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 거죠. 가만히 지금 짚어보면은 사실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뭔가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가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를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쭉 끌어가는 건가? 요 큰 동력을 갖는 뭔가 아젠다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통 이 역대 정권들, 이 담임 그 대통령제에 보면 이 소포모 그 징크스라고 해서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를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그동안 기대를 했던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약간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2년차부터는 서서히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급하게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일종의 샌드위치 신세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상당히 그 경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이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이나 또 저 노동 그 시제 간의 단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원래 지지층들이 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경제 불황의 원인인 것처럼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 오해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려면 뭔가를 조금 경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규제를 가면 좀 완화를 해볼까 해서 은산분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지지층들이 아니 그때 처음에 그 약속했던 거 다르지 않느냐 왜 재벌들한테 굴복하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 또 더 있는 것이 그동안 민주당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노회찬 전 의원의 그 비극적 사건 이후로 정의당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이동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 2등이에요. 민주당이 한국당을 넘어선 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상대 정파인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앉아 지금 가파르게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50%를 과연 사수해낼 것이냐, 방어해낼 것이냐. 만약 50%선까지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정권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50%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결국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 그때 당시 5월 10일은 통합과 공전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통합의 정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시원한 거 사 먹고 싶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